암 환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아픈 증상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암 환자가 근육이 약화되는 것은 일단 암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빼들어 가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빼들어 가고, 그리고 지방을 다 빼들어 가고 나면 근육도 빼들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때요? 근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아픈 증상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근육이 빠져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침대에다가 며칠만 움직이지 못하게 눕혀놓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 근육이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단은 자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운동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근육을 기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한 40-50분 하고 근력 운동을 5 내지 10분 정도 하라고 권하거든요. 이때 5 내지 10분, 이게 바로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빠지질 않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균형된 영양이 공급이 돼야죠. 특히 이제 이럴 때 오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급하는 단백질은 가능한 식물성 단백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근육에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을 잘 하도록 도와주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타민 공급하기 위해서는 채소라든지 과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같은 것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어느 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날이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은 막 저녁에 늦게 9시 이후에 좀 시원해지면 그때 운동을 한다. 그거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내 생활 리듬을 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어때요? 식전에 운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빈속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하는 운동이 훨씬 더 활기차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근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가장 좋은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보면 기력도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보면은 체력도 많이 늘어져 있지만 어떤 그 한쪽에 그 수술이나 이런 곳에 기능이 장애가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뼈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가능한 이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크게 나누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대개 뭐 우리가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하면 뭐 경보나 수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 즉 뭐냐면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근력 운동이죠. 뭐 역기를 든다든지 아주 무리하게 땀을 뻘뻘 나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통증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헐떡거린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암세포는 어때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 크거든요. 이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산소를 많이 내 몸 안에다가 넣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종종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간단해요. 잘 걸어라 그래요. 잘 걸어라.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근력 운동이 약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암이 있게 되면 많이 못 움직이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침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라든지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이 근육이 평소 때 가져갈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져가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돼. 그 근육을 항상 길러야 돼요. 그 근육을 기르려면, 그런 근육을 기르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산소 운동 하라고 해놓고 왜 근력 운동 이야기하느냐? 타임이에요. 한 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얻는 효과와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방지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의 근력 운동은 너무 우리 암 환자들의 뼈도 약해졌고 다 책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고, 나는 그걸 환자들한테 100m 달리기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줄넘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줄넘기 같은 거 빨리 하면은 100번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땀이 쫙 나고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 정도 단계. 그리고 뛰다 보면은 특히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하는 거지. 암 환자한테 그 무리하게 막 들고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은 권하지는 않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아,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운동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운동을 해요. 운동만 하면 이제 다시 좋아질 거다. 근데 참 우리 환자분들의 이런 면이 있어요. 와가지고 아, 내가 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얼마 뭐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암이 좀 좋아졌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고 하루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암이 좋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꾸준히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다져놓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급한 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급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기초거든요. 기초라는 것은 평소 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막 운동에다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때 가장 성장을 잘하는가?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성장을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많도록 해줘야 암이 크는 환경을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운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운동에서는 우리가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하면서 하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어때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해요. 특히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 아니면 막 다리가 뻐근할 정도. 특히 이제 뭐 엮기라든지 뭐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아주 막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이 무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무산소 운동이에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야, 내가 운동을 이만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암이 좋아졌을 거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암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초예요. 평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적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50분 정도,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를,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하고 잘 못 일어나니까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암세포가 먹는 게 많아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우리 먹는 에너지 소화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에너지 가져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바로 암세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또 길러야 돼. 그 근육을 길러면 무산소 운동이 안 되면 근육을 못 길러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한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철봉에 매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강도가 좀 더 있는 거, 이런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길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 50분 정도는 걷기만 하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면 경보 정도에,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가 같은 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가, 아니면 뭐 국선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50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는 약간 강도를 좀 확 높여가지고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진단할 때부터 체중이 빠지는데,
대개 또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하는 경우에는 체중이 더 빠지죠. 그래서 이게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실제 암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별로 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대개 그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살이 찌는 경우가 잘 없어요. 힘드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체중이 막 빠져나가서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지금 이제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주변에서 전부 다 잘 먹으라 소리를 하거든요. 먹다 보면은 체중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중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체중은 오버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암 환자가 체중이 오버가 됐다는 것은,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남는 것을 사실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식을 저는 이제 권하는데 안 남겨야 되거든요. 왜? 남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져가는 게. 뇌가 일부 가져가고요. 내 몸에 해독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고 근육이 가져가고. 그래서 일정이에요. 근데 여유분, 남는 여유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중이 오버되는 것은 그 남는 부분에서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이제 체중이 늘 때 우리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체중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게 좋은가? 지금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어떻게 빼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근육을 길러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더 많이 갖다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로 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은 근육하고 암세포하고 사실은 싸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암세포가 가져갈 영양분을 근육이 가져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이게 체중을 줄이는, 우리가 근육을 늘리면 그냥 먹었을 때는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죠. 뱃살이 많아져.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근육이 많아지면 체중을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체중이 늘 만큼 막 한꺼번에 몽땅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그러면 되게 이제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집니다. 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이 떨어지면 신호가 못 가요.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체중 감량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그리 되면 일단은 이제 식사를 먼저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식사를 누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것 자체로 해놔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못 먹어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 머리에서 오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 암이라는 이런 압박감이 우리가 입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죠. 그러면 체중을 늘리려면 제 1번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지방을 늘려갖고 체중을 늘리면은 오히려 암에 안 좋거든요. 근육을 늘려서 속도는 늦어요. 하지만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체중도 늘면서 필요 없는 지방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암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뭐 친구도 좋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입맛이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부작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 체중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 못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머리도 찌뿌둥하고, 그럼 뭐 입도 쓰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고, 항상 또 머릿속이 무거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먹지를 잘 못하죠. 그러면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체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면역은 장하고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는 그 장 기능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은 암 치료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또 암이 발생하는데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암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 관계는, 장은 말이 그래요. 면역에 거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장 기능 개선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장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한테 장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떤 범위까지 봐야 되는지, 내가 장이 안 좋다는 게 어떤 부분까지인지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내가 트림이 잘 난다. 그 다음에 방귀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좀 늦다. 먹고 나서 보통 30분 이내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까지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거 좀 더 심해지면 먹고 나면은 배가 한 번씩 틀고 아프다. 또 아니면은 변비가 있다든지, 변비도 상당히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항문으로 나온 시간이 30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이틀, 3일 넘어도 이렇게 변이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우리가 보통 좋은 변 색깔을 황금색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한 갈색이나 쑥색, 이런 변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증상이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통이 있고 막 설사, 변비 막 오래 지속되고 이런 것만이 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절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아니면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유익균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주는 경우는 이제 뭐 심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이제 사균을 넣어주는 뭐 파라바이오틱스, 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물질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같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보완을 하는 게 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이것만 잘해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은 암하고 아주 관계가 있고, 장 기능 조절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 먹은 음식의 마지막 단계, 이게 배변하기 직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대장은 단순히 배설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대장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대장에서 어떤 그 대장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숙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내시경을 받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숙변 이야기를 하면 저 얼마 전에 내시경 받았는데요. 대장이 깨끗하다겠어요. 그래서 저는 숙변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장을 다 해가지고 대장을 들여다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그때 만약에 거기에 어떤 변이 붙어 있다. 이걸 숙변이 아니에요. 다 긁어내고 난 후에 대장을 보면 반짝반짝해요. 대장 내시경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 대장에 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 막이 숙변이에요. 근데 막이 반짝반짝하고 투명하게 보여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에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관장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이 장을 계속 씻어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해가지고 변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도 이게 이제 막 쑥색으로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이제 이런 변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에 이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장벽에 붙어 있던 이런 반짝반짝했던 막을 형성했던 이런 변이 바로 숙변이에요. 그러면 이 숙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장벽하고 이 반짝반짝한 막 사이에 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뭘 하더라도 이 막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변 안에 있는 이런 균들이, 나쁜 균들이 많으면 이 균들이 장벽을 손상을 다 줘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점막을 손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염도 일으키고 알러지도 일으키고 막 하는, 심지어는 면역을 떨어뜨려서 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좋지 않은 숙변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벽에 붙어 있는 막처럼 되어 있는 변을 숙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변비를 어떨 때 변비냐? 나 하루 TV 못 봐도 변비고, 이틀 못 봐도 변비고, 아니면은 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와도 변비고, 그 개념이 정확히 모르는데, 정의상으로 보면 변비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변비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변비가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흡수를 하고 나쁜 부분들, 노폐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해버리고 난 미생물들, 대장에 있는 균주들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주지 못했을 때는 이놈들이 이제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못 나갈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안에서 계속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빼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면역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변비죠. 사실은 우리 장내 미생물은 우리 인간은 몸하고 장내 미생물하고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별개를 두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인간과 미생물과는 분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같이 공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이 미생물을 따로 별개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 중에서 우리가 장관에 있는 암,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에 있는 데까지 장관에 있는 암은 당연히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암, 뇌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암에도 전부 미생물들이 있더라는 거고, 또 미생물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암하고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봐요. 암을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다가 암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을 더 플러스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롭게 만들고 면역도 높여주고 암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잘못 관리해서 나빠지면 오히려 암을 키울 수도 있고 면역을 떨쳐가지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쓰는 우리가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면역 항암제 이런 약제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약제들의 효과가 어떤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 앞으로는 이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대학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가지고서 보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미를 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쓸 때 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요. 그리 됐을 때 항암제의 효과가 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벌써 치료율이나 예후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은 논문들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항생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장 내 미생물을 좋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역 항암제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비싼데 효과를 많이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충분히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고 내성이 생기더라. 그거는 어디에서 원인이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환자의 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첨단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하여 첨단으로 많은 의학이 발전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장 안에 있는 대변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분포가 있으면 어떤 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에는 미생물만 가지고도 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생물만 가지고 암을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미생물이 중요한지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나 유산균 먹었어. 근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일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일 균주에 의한 유산균보다는 다양한 균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균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또 식이섬유를 많이 줘야 돼요. 식이섬유는 우리 미생물들의 밥이에요. 좋은 미생물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장이 너무 엉망이어서 안 될 때는, 지금 암은 치료해야 되고 급하잖아요. 이럴 때는 아예 바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장 안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아예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런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도 투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장이 좋다 안 좋다 본인이 나는 뭐 장이 좋았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내 미생물들을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되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내 치료하는데, 내 암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게 프로그램을 쭉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단은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이 많으면 이걸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나면 장 안에 있는 장벽에 상처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이걸 또 상처를 치료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균주들을 또 넣어가지고 새롭게 좋은 균주들만 이 안에서, 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고, 암이 걸렸는데 지금 막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 뭐 수술하고 항암 방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유산균 지제를 같이 약제들을 쓰면서 같이 써야 되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그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가능한 쓰지 마라. 왜냐하면 항생제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균이. 그러면 그 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상처를 낫기 위해서 감염이 안 돼야 되니까 항생제를 써야 돼요. 항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백혈구가 떨어져가지고 감염이 됐다? 이랬을 때는 또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쓸데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암 환자도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에 걸렸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를 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인도 모르게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항생제를 쓴다?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좋다. 항생제를 가능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을 좋은 균들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넣어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러니까 육류라든지 뭐 인사드식품, 트란스지방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꾸려 나가는 게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숙변하고 변비는, 일단은 뭐 변비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떤 게 변비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숙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변을 숙변이라고 하진 않아요. 장 안에 뭐 변이 오랫동안 고여 있다? 고여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변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장 해독이 필요하고 뭐 숙변 제거를 한다. 저는 숙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장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숙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숙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숙변은 장벽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막이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종이 같은 것을 A4지 같은 거 뭐 코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비닐막을 씌우잖아요. 그렇듯이 장벽에 이렇게 비닐막처럼 막이 하나 씌워져요. 그리고 이 막이 세균들이 그 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막 안으로 이 세균들이 숨어요. 그러니까 장벽하고 코팅한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안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이유가 이 숙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 막을 숙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암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럼 이제 변비를 한번 가지고 살펴볼게요. 변비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라든지 또 장 안에서 만들어진 발암물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변으로. 근데 변비가 되면 못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체해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암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용종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 미생물들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또 우리 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이 보면은 우리 먹는 육식 속에 들어있는 뭐 니트로사민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담즙이 있죠. 담즙이 그런 영향을 발암물질로서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쁜 미생물들은 베타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간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여러 가지 특히 호르몬들이에요. 여성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차에 싣고 이게 간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서 대변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차,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그 호르몬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대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떼놔버려요. 떼놓으면 이 호르몬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암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숙변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막하고 장벽하고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벽을 손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손상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에 가서 여기에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다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장이 나쁠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숙변은 암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지어 그 안에서 암을 키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